전 세계가 한 전문가의 발언에 혼란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마크 할스턴이라 밝힌 이 남자는 과거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의 권력자들과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도착한 곳은 도쿄의 한 외곽의 공장. 그러나 그 속엔 비밀스런 연구단지들이 숨어 있었죠. 그 안에서 일본 고위공직자들에게 특급 기밀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바로 동아시아 질서 재편 구상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말은 전 세계를 다시 혼란 속으로 빠뜨려버릴 엄청난 발언이었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조용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작전 그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새벽 4시 워싱턴 DC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나단 박사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죠. 상대방은 일본 외무성 산하연구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관련 긴급 안보 브리핑이 있으니 도쿄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나단 박사는 미국 국방부 산하동아시아 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런 그에게 일본 측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벽 4시라는 시간,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흘 뒤 조나단은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정장 차림의 일본인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조나단을 검은색 세단에 태웠습니다. 차는 도쿄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조나단은 차창 밖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알던 일본 정부 청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약 1시간을 달린 끝에 차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멈춰섰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서 있었죠. 간판도 없고 출입문에는 번호키만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이게 정말 외무성 산하연구기관이 맞나 싶었던 거죠. 안내인이 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과 달리 최신식 보안시설로 가득했어요. 지문인식, 홍채인식, 금속 탐지기까지. 조나단은 모든 검사를 통과한 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는 긴장감을 느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약 12명의 일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죠.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나단이 자리에 앉자 정면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요츠바 연구단 단장이라고 소개했죠. 요츠바 연구단. 조나단은 이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서 수많은 기관들과 교류해왔지만 이런 이름의 조직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장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대만 남부 해역 지도가 떴어요. 그런데 보통의 군사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분된 3개의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죠. 각 구역마다 복잡한 좌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향력 조정 구역이라는 거예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동아시아 해역 분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빨간색은 중국의 작전 구역, 파란색은 일본 자위대의 개입 구역, 노란색은 미국 해군의 지원 구역이라고 했죠. 조나단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 작전 계획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에 한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계획이었습니다. 조나단이 질문하려는 순간 단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죠. 박사님, 진짜 목표는 대만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나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목표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단장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특히 방산 수출, 첨단 기술, 해군력에서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다른 참석자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가 떴죠. 2020년 7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4년에는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한국산 무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유일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일본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조나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이요?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였던 두 나라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단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단장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호텔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일본 자위대 제복을 입은 장성 2명과 중국 인민해방군 제복을 입은 장교 1명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미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과 일본, 둘 중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묻고 있었던 거죠. 조나단은 이 순간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나단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계속 재생되었죠. 요츠바 연구단, 대만 해역 분할 계획, 중국과 일본의 미략, 그리고 한국.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요츠바 연구단에서 추가 미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도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조나단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어제 만났던 단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장은 조나단을 3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조나단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손님은 보이지 않고 직원들만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죠. 조나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일본 자위대 제복을 입은 장성 3명, 그리고 정장 차림의 동양인 3명. 그중 한 명의 옷깃에는 작은 오각별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단장이 조나단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했죠. 중국 측 인사 중 한 명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이라고 밝혔어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일본 측 장성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한 막료 간부 작전 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계급은 6장, 한국으로 치면 중장급이었습니다. 작전 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자리라는 겁니다. 조나단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직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초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중국 측 부국장이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 상세하게 표시된 지도가 있었죠. 지도 곳곳에 빨간색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국장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중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특히 해군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그랬다고 했죠.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은 이미 6척이고 잠수함 전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드 배치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동부 전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 측 작전부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동남아시아를 석권하면서 일본 방위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죠.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전통적인 일본의 우방국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 격차였습니다. 작전부장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조선,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요.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고 했죠.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잃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중국 측 인사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라고요.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였지만 지금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영향력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조나단은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구도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 구체적인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이 사실을 미국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마치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거였어요.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한국산 무기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 표준 경쟁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거였죠. 반도체, 배터리, 통신 분야에서 중일 양국이 공동 표준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이 고립되게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상 교통로 통제권이었어요. 대만 유사시를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권을 확대하고 중국은 이를 묵인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한다는 구상이었죠. 중국 측 부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거라고요. 군사적 충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외교 압박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영향력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죠. 조나단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인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일본 측 작전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상황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은 아무리 강해져도 결국 섬나라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걸 그들은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나단은 그 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관찰하고 기억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중국 측 인사 한 명이 조나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한국은 분수를 알아야 해요. 조나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조나단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워싱턴에 있는 상사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요. 조나단은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목격한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밀약, 한국을 타깃으로 한 연합전선,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음모.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호텔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오늘 목격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비밀 회동, 한국 견제 계획, 대만 해역 분할 구상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죠. 새벽 5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조나단은 암호화 메일로 펜타곤 동아시아 담당국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 시도 관련 긴급 보고라고만 적었죠.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조나단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이었죠. 보고서를 확인했고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조나단은 호텔방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총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죠. 그리고는 폭탄 같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대 사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위대는 존립위기 사태에 준하는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죠. 더 나아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대만 유사시 즉각 개입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조나단은 화면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목격한 중일 밀약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였죠. 일본은 미국의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겁니다.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공개 선언함으로써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로 일본 총리의 발언을 다뤘죠. 도쿄 특파원은 이번 발언이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이 줄줄이 출연해 일본의 의도를 분석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강력히 반발했어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조짐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조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쇼에 불과하다는 걸요. 중국은 이미 일본과 손을 잡았고 이 모든 게 사전에 조율된 각본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도 긴장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어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이 모두 백악관으로 달려갔죠. 조나단의 보고서도 회의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펜타곤에서는 밤샘 회의가 이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한국 언론들은 일본 총리의 발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야당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죠. 조나단은 이 모든 상황을 호텔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각국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상황은 72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밀 회의실에서만 오가던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된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동아시아 위기 2.0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이번 사태가 미중 갈등 구도를 넘어 더 복잡한다자 게임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중국의 대응, 한국의 입장, 대만의 운명까지 모든 게 얽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모종의 양해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조나단은 이 기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언론이 추측으로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밤, 조나단은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귀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국방부 고위층이 직접 브리핑을 듣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조나단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조나단은 도쿄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상점들은 문을 열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조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조나단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조나단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신들을 타깃으로 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조나단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츠바 연구단의 어두운 회의실, 중국 장교들의 차가운 눈빛, 일본 총리의 단호한 표정, 그리고 72시간 만에 뒤바뀐 동아시아의 판도. 이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워싱턴까지는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나단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통적인 동맹인 일본을 지지할까? 아니면 급성장한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할까? 아니면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중립을 선택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동아시아는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조나단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그의 앞에는 국방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나단을 검은색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펜타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72시간의 폭풍이 지나갔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에는 이미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장,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까지 모두가 조나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나단이 들어서자 차관보가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죠. 회의는 바로 시작됐습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어요. 박사, 도쿄에서 목격한 내용을 직접 들려주시오. 조나단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츠바 연구단의 정체, 중일 미략의 내용, 한국 견제 계획까지 빠짐없이 보고했죠.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게 확실합니까?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양국군 고위층이 한자리에 앉아 한국을 타깃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어요. 국가정보국 담당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우리 정보망에서도 비슷한 징후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달간 중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가 급증했고 특히 한국 관련 자료 공유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공식적인 연합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차관보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나단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박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이 정말 동아시아 질서를 위협할 만큼 강해졌습니까? 조나단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분명하지만 그게 위협이 될 정도인지는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차관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박사, 한국으로 가시오. 한국의 실전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오시오.
일본과 중국의 분석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소.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차관보가 시계를 보며 답했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들어가시오. 한국 국방부에는 이미 연락했습니다. 최대한 협조하도록 요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조나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다시 싸야 했어요. 도쿄에서 돌아온 지 하루도 안 돼서 또다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조나단은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조나단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정장 차림의 한국인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방부 국제협력과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조나단을 차에 태우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차 안에서 조나단은 창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높이 솟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역동적이었어요. 조나단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불과 70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았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조나단은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죠.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책실장은 조나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책실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뭔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조나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책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고 싶으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조나단은 그 말에 약간 당황했어요. 자신이 한국의 군사력을 검증하러 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조나단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짐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정리해둔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조나단은 가방을 열어봤죠.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방을 뒤진 겁니다. 조나단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즉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맞은편 커피숍에 2명의 동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조나단이 묵는 호텔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나단은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죠. 하지만 노트북을 켜는 순간 화면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었어요. 조나단은 즉시 노트북을 껐습니다. 미행과 도청. 조나단은 확신했어요. 일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도쿄에서의 일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은 조나단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조나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나단이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박사님, 밖으로 나오십시오.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시고 휴대전화는 방에 두고 오십시오. 조나단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짐작이 갔어요. 한국 정보기관이었죠. 조나단은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뒤편 주차장으로 가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2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국가정보원입니다. 박사님께서 미행당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정원 요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 소속 2명이
박사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호텔방도 털었고요. 저희가 박사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박사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조나단은 차 안에 탔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조나단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차는 1시간을 달려 경기도 외곽의 한 군사시설 앞에 멈춰섰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초소가 보였어요. 경비병들이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시켰죠. 조나단은 긴장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카드를 찍고 지하 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조나단의 귀가 먹먹해졌죠. 상당히 깊은 지하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작전실이 펼쳐졌습니다. 가로 30m, 세로 2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벽면 가득 초대형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조나단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군작전 사령부 정보작전 처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계급은 준장이었습니다. 처장은 조나단을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죠. 박사님, 이곳은 한국해군통합지휘센터입니다. 처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여기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는 물론이고 수중 음파까지 감지하죠. 처장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메인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해, 서해, 남해가 한눈에 보였어요. 지도 위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각각의 점마다 식별 번호와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 점들은 중국 해군입니다. 처장이 설명했어요. 파란색은 일본 해상자위대, 녹색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노란색은 미 해군이고요.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24시간 추적합니다. 조나단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통합 시스템은 미 해군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처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입니다. 위성 데이터, 레이더 정보, 수중 청음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죠. 적 함정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협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조나단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죠. 거기에는 3차원 해저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반도 주변 바다 및 지형이 마치 육지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주변 해역 해저 지형을 센티미터 단위로 매핑했습니다. 어떤 잠수함도 우리 해역에서는 숨을 수 없어요. 조나단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정말로 어떤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한다니 사람의 실수나 지연도 최소화되는 겁니다. 조나단은 처장에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용하신 겁니까? 처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개발에는 5년이 걸렸고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지만 우리는 독자 기술로 구축했습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게 놀라웠죠. 다음 날 조나단은 또 다른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안의 한 해군기지였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기지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 부두로 내려가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물체 하나가 정박해 있었어요.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이 알고 있던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죠. 유선형의 매끄러운 외관, 특이한 형태의 선체. 조나단은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해군 대령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잠수함을
K-섀도우라고 소개했어요. 무음 잠수 플랫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죠. 조나단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음이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일반 잠수함의 소음은 엔진과 프로펠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K-섀도우는 특수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음향 서명이 새 한 마리보다 낫습니다. 조나단은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대령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을 했을 때 미군 구축함이 K-섀도우를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어요. 훈련 후 미 해군 지휘관이 직접 놀라워했죠. 조나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령은 조나단을 잠수함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디지털 계기판, 터치스크린 제어 시스템, 자동화된 무기 통제 장치까지. 조나단은 한참 동안 둘러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차세대 해저 전력의 미래였죠. 셋째 날, 조나단은 사이버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죠.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관이 조나단을 맞이했어요. 그는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사령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초당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오는 공격이죠.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차단된 공격 건수가 카운트되고 있었어요. 숫자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조나단이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막으십니까? 사령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사령관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조작해 가상의 공격 시나리오를 실행했어요. 순식간에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그런데 0.2초 만에 자동으로 차단됐습니다. 조나단은 눈을 의심했어요.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한 번 본 공격은 두 번 다시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공격도 0.2초 안에 분석해서 차단하죠. 미국 국가안보국 엔지니어들도 이 기술을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나단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해군 통합 지휘 시스템, 무음 잠수함, 초고속 사이버 방어 기술. 이 모든 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였어요. 조나단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마지막 날, 조나단은 방산 수출 현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 회의실이었어요. 담당관이 자료를 펼쳐 보였죠. 한국은 지금 19개국과 방산 협력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이집트, 터키까지. 단순 수출이 아니라 공동개발 형태입니다. 담당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폴란드와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공동 생산하고 있고 호주와는 군함 건조 기술을 이전했다는 겁니다. 사우디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출했고요. 조나단은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이미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3일간의 시찰이 끝났습니다. 조나단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어요.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죠.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었어요. 준강대국 수준의 능력을 갖춘 나라였죠. 조나단은 보고서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을 중견국으로 분류했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며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우려는 근거가 있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잘못됐다. 조나단은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암호화된 이메일로 펜타곤에 예비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군사력 실태 긴급 보고.
그는 지난 3일간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죠. 해군 통합 지휘 시스템의 수준, K-섀도우의 성능, 사이버 방어 능력, 방산 수출망까지.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국에게 더욱 중요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비밀 협력이야말로 동아시아 안보의 진짜 위협이라고 적었죠. 다음 날 아침, 조나단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펜타곤 차관 보실이었습니다. 조나단 박사 보고서 잘 받았소. 백악관에 즉시 전달했소. 귀국하는 대로 긴급 브리핑 준비하시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조나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조나단은 생각했죠. 저 바다 아래에서 지금도 각국의 잠수함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한국의 K-섀도우일지도 모른다고요. 워싱턴에 도착한 조나단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됐거든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모두 자리했어요. 조나단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조나단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를 보여줬어요. 물론 민감한 부분은 한국 측의 허락을 받아 공개했죠. 해군 통합지휘센터의 스크린, 사이버 방어 시스템의 차단 속도, 방산 수출 계약서 목록까지.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박사,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그 정도입니까? 우리 정보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조나단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나단에게 물었죠. 그렇다면 일본의 우려는 과장된 겁니까? 조나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일본의 우려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이 문제입니다.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동아시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밀약은 용납할 수 없다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즉시 도쿄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경고문을 전달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되 내용은 명확하게 하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이 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이틀 후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이었죠. 대사는 백악관의 메시지가 담긴 문서를 총리에게 전달했어요. 문서는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비밀 협력을 즉시 중단할 것. 둘째, 중국과의 군사 및 정보 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 셋째, 대만 해역 분할 개념을 폐기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할 것. 문서 말미에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일 동맹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죠. 일본 총리는 문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총리는 즉시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어요. 총리 관저 지하 회의실에 외무 대신, 방위 대신, 관방장관이 모였죠. 총리가 미국의 경고문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소. 방위 대신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총리님, 하지만 한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가 없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밀려나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10년 후 일본이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잃을 겁니다. 총리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자는 겁니까?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요? 방위 대신은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그때 방위성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방위성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한국군 전력 평가서였습니다. 간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통합작전 능력은 우리보다 우수합니다. 잠수함 전력도 질적으로 앞서 있고요. 사이버 방어 능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방산 기술 격차입니다. 조선, 미사일, 레이더 분야에서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외무 대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간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도 한국을 경계하지만 실제로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너무 깊거든요.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총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총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본 내각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무성과 재무성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일 동맹이 깨지면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죠. 반면 방위성과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여론도 갈렸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일주일 후, 일본 총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사를 다시 불러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은 중단하되 한국과의 경제 경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패배감이 감돌았어요. 요츠바 연구단은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죠. 그토록 공들여 만든 한국 견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일본 외무성 복도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본 방위성 간부 한 명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실수였어.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미국도 그걸 알아챘지. 이제 게임은 끝났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조나단은 워싱턴의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쿄의 비밀 회의실, 중국 장교들과 악수하던 일본 장성들, 서울에서 본 첨단 군사시설들, 그리고 백악관 회의실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까지. 조나단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축, 한국. 조나단은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스스로 강해진 나라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보호받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과 전략으로 지역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조나단은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방산, 사이버 안보까지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뤄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해군 작전처장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사이버 사령관의 침착한 태도, 방산청 담당관의 당당한 설명. 그들은 모두 자국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일본에 대한 분석도 추가했습니다. 일본의 위기감은 이해할 만하다.
수십 년간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나라가 이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됐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다. 경쟁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대신 상대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을 경계한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독자 노선을 걷는 한국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보다 현실적이다.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너무 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조나단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일본 중심의 낡은 질서에 매달릴 것인가? 조나단은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줄을 선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중심이 되었다. 이제 동아시아 질서는 한국을 축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 고민했죠.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목격한 모든 것들이 이 결론을 뒷받침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자적인 힘으로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조나단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조나단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이제는 군사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죠. 민주주의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교육에 대한 집착,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이 모든 게 합쳐져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였죠. 며칠 후 조나단의 보고서는 국방부를 거쳐 백악관에 전달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정식으로 검토됐고 대통령도 직접 읽었어요. 보고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수정에 중요한 자료가 됐죠. 일본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요츠바 연구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됐어요. 대신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경쟁보다는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중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던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고위급 외교 채널이 다시 열렸고 경제 협력 논의가 활발해졌죠. 조나단은 석 달 후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장관을 수행하는 자격이었어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양국은 더 긴밀한 군사 협력에 합의했죠.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전략 자산을 결합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조나단은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밤이 되자 켜지기 시작하는 수많은 불빛들. 조나단은 이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조나단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에 왔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은 이곳이 될 것 같다. 같은 시각, 도쿤의 한 건물 지하에서는 요츠바 연구단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체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연구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서류를 상자에 담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 그들의 성장 속도를 완전히 오판했지.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한국을 과소평가한 순간 우린 이미 게임에서 진 거야.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어둠이 방을 채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죠. 몇 달 전만 해도
야심찬 계획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연구원은 도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호텔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날. 그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 한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순간을 봤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조나단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세계는 그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 방향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 남산타워의 조명,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조나단은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목격한 이 변화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된 전환기로 기억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그 뒤에는 수천만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죠. 조나단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구나.